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토지 거래하려면, 집 거래하려면 나라에게, 당국에게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사상 유례 없는 대책이었죠. 에휴, 위정자들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은 야식 잡술 시간에 보통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는 잘 안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유주택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고, 혹시 최근에 그 부동산 대책 뉴스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들었죠? 네. 왜 벌써 화났어? 토어제 화나요. 왜 화가 나요? 이미 저기 지역에 집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어요. 욕심도 많으세요. 또 다른 혹시 무주택자, 우리 청년주택에 사시는 분들 최근에 부동산 대책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얘기 아니어서? 근데 요즘에 여론을 보면 10월 15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 가지고 정말 왜 분노가 좀 일 정도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 627 대책이라고 들어봤죠? 97 대책도 있었고 1호 대책, 10월 15일 대책도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68%가 못 잡을 것 같다, 잡힐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26%, 모르겠다는 11%. 일단은 여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걸 다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9,200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웬만한 여론조사도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뭐 표본이라든지 응답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Y스트릿보다 조금 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 답변. 그게 122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이렇게 그어서 보면은, 이거 잘못 그었다. 아무튼 여기 어디쯤 될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021년 말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때는 저금리 시절이었죠. 22년부터 엄청나게 고금리로 가면서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주택 가격 전망도 확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추세적으로 회복을 해서 21년 말 수준까지 주택 가격 전망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는 사람이 Y스트릿 구독자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11호 대책 직전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추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도 느끼는 거와 같이 10월에 또 한 번 규제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는 거. 대책이 뭡니까? 대책.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 그러니까 대책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는 그 앞에 대책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627 대책은요, 뭐였느냐? 대출 규제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6억 이상 대출 금지. 그리고 97 대책은 뭐였어요? 공급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2030년까지.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627 대책 때는요, 요거 나오고 나서 대출이 얼어붙으니까 거래가 좀 주춤했어요. 집값이 주춤해졌었다고. 근데 언제 다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느냐? 오히려 공급 대책이 나온 다음에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숫자만 무슨 뭐 110 몇십만 원 나왔지, 이거 안 되겠네. 왜? 착공 중심으로, 공공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전히 저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다시 집값이 뛰어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9월 말부터 시장에 퍼진 이야기가, 안 되겠다, 정부에서 추가 대책 발표할 것 같다, 빨리 집을 사자. 그러면서 또다시 집값이 불붙었던 겁니다. 그리고 15 대책은 뭐다? 서울 전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12개 시군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토지 거래하려면, 집 거래하려면 나라에게, 당국에게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사상 유례 없는 대책이었죠.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 마켓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건 거래는 활발하고 가격은 안정된 겁니다. 물론 어렵죠. 거래가 많아질수록 과열도 되고. 근데 최악은 뭐냐? 거래는 절벽. 그러다가 한번 간헐적으로 터지는 거래로 신고가 행진. 이게 최악인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 대출을 동결했죠. 15 대책의 핵심이 또 뭐였습니까? 대출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총액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고가 주택은 4억, 25억 초과한 아파트는 2억까지만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는 별 영향이 없을까요? 현금 부자들. 어차피 나는 현금 많은데 뭐. 대출 받지 마, 사실상 집 사지 마라는 규제인데 그 허점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현금 부자들에게는 거래가 가능하고, 그런 간헐적 거래로 인해서 신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 규제로 인해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그런데 왜 똘똘한 한 채라는 걸,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만 서울에다 집을 사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서울이나 강남 집을 샀기 때문에 그쪽 집값이 더 많이 양극화됐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는요, 지방 사람들도요 실거주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주민등록지를 옮겨 놓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2년 동안 비워놔도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금융감독원장님.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금융정책보다 오히려 본인의 집 때문에 더 도마 위에 올랐는데 강남 쪽에 있는 47평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계시대요. 같은 단지에. 근데 한 채는 집이 너무 좁아서 짐 보관용으로 쓰고 있다. 근데 이번에 여론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니까 한 채를 이제 매각하시겠다는데 집이 좁아서 짐이 많아서 좀 고통스럽지만 한 채를 매각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다라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만나보는 이제 사업가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막 코스닥 상장까지 하신 그 CEO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공장도 갖고 있어. 근데 서울 사는 친구들 만나면 박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들조차. 나는 충남에, 경북에, 부산에 집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 이거 너무 박탈감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사업까지 하시는 분들마저도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이르렀느냐. 근데 이번 규제가 또 완벽했던 건 아니죠. 물론 이미 많이 보도가 된 거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어디입니까? 롯데타워. 여기에 어떤 집이 있죠? 시그니엘이라고 하는 그 L은 롯데 L입니다. 타워팰리스나 시그니엘 같은 이 오피스텔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더라도. 왜? 오피스텔이니까. 주거 형태가 다르니까. 심지어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심지어 집값도 안 올랐던 강북 지역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오피스텔, 특히 타워팰리스 시그니엘은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이건 다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즘에 정치인들, 당국자들, 강남에 집 있다, 누구는 갭 투자를 했다, 누구는 다주택자다, 엄청나게 논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사자성어인 줄 아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자성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신조어예요. 물론 이제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면 내로남불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왜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리액션 좀 해줘봐.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생각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자아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도덕 시간에 역할 갈등이라는 거 배웠죠.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의 인식은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와 국민은 다르다. 그러니까 경제인, 생활인으로서의 그 사람들과 내가 정책 당국자로서 공직에 있을 때 혹은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정치인 위치에 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활인일 때는 집 투자해야지, 갭 투자해야지, 재건축 사야지, 강남에 사야지 라고 그렇게 행동을 해 놓은 거고, 이분들이 정책 당국자일 때는 집값 잡아야지, 폭등하면 안 되지, 갭 투기하면 안 되지,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상반되는, 상충되는 그런 상황.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규제를 하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집값 전망 CSI도 그렇고 저희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고, 그동안의 과거에 규제가 없어서 집값이 올랐습니까? 규제를 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올랐죠. 그러면 규제하면 집값 잡혔나?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 틀렸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역설적으로 똑같은 대책을 악습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는요, 사실은 지금 당국자들도 심지어 대통령도 다 알아요. 해서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처럼 잦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더 왜곡시켰다. 여러 차례 대책 내면 안 된다, 내지 않겠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알면서도 어찌됐든 간에 이번 정부에서는 또 과거의 대책을 악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처럼 20몇 차례, 거의 30차례 가까운 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똑같은 실수를 왜 반복할까? 여러분이 판단을 어떨 때 그르칩니까? 급할 때, 제대로 차분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빨리 해야 될 때 악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둑도 그렇잖아요. 10, 9, 8, 옆에서 그 왜 초침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근두근 거리면서 너무 급하니까 뭐라도 하자라고 하다가 악수를 두는 거죠. 조바심이 좋은 선택을 망치는 것. 이거는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바심이 투자의 결과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지난 6월에도 마찬가지였고요, 9월 말에도 마찬가지였고, 규제 나온다 빨리 사자, 이게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토부 정책 토론회 간담회 다녀오고, 아 조만간 규제 나오겠네, 시장이 금방 퍼지고, 텔레그램, 카톡방, 단톡방에서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월 첫째 주, 둘째 주도 그렇고 역대급 집값 상승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규제 나온다라는 게 오히려 단기간에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효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거 제가 인공지능으로 언발의 오줌 누기를 그려줘 라고 하니까, 아 이게 뭡니까? 발에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바다가 아니라 발에다가 오줌을 넣어야 해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는 정책 위반입니다. 그런 그림은 그려드릴 수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AI가 아직 도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그 속담의 뜻 아시죠? 급한 대로 언발에 오줌 넣고 따뜻한 오줌으로 얼려 하다가 나중에 동상 걸린다. 다른 그림은 여기 엉덩이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다음 부동산 대책을 하나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그러다 거래 금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아라. 근데 허가를 받을 때도 계속 막 집값이 올라. 못 잡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래 금지. 물론 이건 과한 거죠. 과한 축축이긴 합니다만 거의 이 직전까지 가 있는 게 지금의 규제라는 규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의 고피가 풀린다는 그 인식을 버려야죠. 다시 좀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하는데 순리에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 행정부는 그걸 못 견딘다라는 거.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당장 자기가 정책을 만들고 있을 때, 자기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집값은 오르면 안 돼라는 거. 왜? 그게 다 자기 탓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왜 공급 대책은 오래 걸리잖아요. 5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급의 효과는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에서 보게 되고 당장 규제의 효과는 내가 볼 수 있으니 일단 고삐부터 잡아채는 거죠. 요즘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집을 재건축했을 때 차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부담금이죠. 근데 이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생겼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불로소득 아니냐. 당신들이 잘한 거는 없지만 공공이 기여를 해서 당신들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니 공공에 다시 환원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완화한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려요. 지금 정부 여당이.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규제 완화를 해서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그때는 중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를 다시 완화한다? 규제를 없앤다? 조금 이제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왜 완화를 할까요? 일단 공급을 너무 틀어막는 하나의 허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담금이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재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안 하고 제도가 다시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정권 바뀌면 제도 바뀐다. 기다려보자. 버티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지점인데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을 해서 얼마를 지금까지 징수를 했느냐? 0원입니다. 0원. 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돼서 지금 그 오랜 기간 이어지고 중단되고 이어지고 하면서 그 많은 논쟁을 낳고도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걷어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시장의 공급을 다 틀어막아 버리면서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왜 그래요? 밑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담금 나 부담이 됩니다. 재건축 안 하고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이거 유예해 드릴 테니까 일시적으로 중지할 테니까 재건축 하세요. 또 이렇게 돼 버리고. 이게 무슨 뭐 바보들의 게임도 아니고. 이 이소부와 다 아시죠? 나그네의 코트를 벗긴 건 누굽니까? 태양이죠. 바람으로 세게 막 규제한다고 해서 벗습니까? 더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 이거? 더 쫌매지. 쫌맨다는 말 옷을 꽉 잡아채게 되고 쫌매게 되고 더 껴입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의사를 내비치려는 건 아닙니다만 햇볕 정책으로 들어봤죠. 북한은 햇볕 정책을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햇볕 정책을 안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나? 근데 사실 이거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책 당국자들의 행태예요.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가 뭡니까? 내가 뭐 그냥 단순히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선택을 했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행동이에요. 합리화하려는 행동.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맛집에 갔어. 내가 2시간을 기다려서 먹어. 근데 이걸 내가 맛없어 하면 됩니까? 2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까워서 나는 좀 별론데 이거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나 봐. 맛있는 걸 거야. 맛있게 먹자. 2시간 기다렸으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이소부화인데 여우와 신포도. 여우가 내가 따먹지 못하는 포도가 있으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 합리화하는 거예요. 당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습을 하면서 시장을 악순환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옳은 정책일 거야. 이렇게 해야 내가 시장을 잡아야만 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상하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결정을 반성하거나 되돌리거나 한참 걸리죠. 이미 시장이 망가지고 여론이 분노와 분노를 한 이후에. 이해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 이번에 사의를 표했죠.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 부익남 채널에 나가고 말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왕 민주당 의원이 실언을 했죠. 15억 정도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니까 좀 했다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관련된 언급을 가급적 하지 마라.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권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평가하고 관련된 발언하는 거 안 할 수 있나? 국회의원들이? 이게 사실 우리가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정말 목소리 많이 냈던 거 아마 구독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뭐냐? 성장 사다리 그리고 더 예민한 주거 사다리의 문제라는 거죠. 어차피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집 있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추가로 못 사더라도 그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아요. 주식이 됐든 해외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피해를 보는 건 뭐다? 실수요자. 재건축 때문에 또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내 집 마련 한 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거주의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 학교 때문이건 직장 때문이건 근데 왜 이동을 못해요 지금? 집이 안 팔려요. 아니 서울집도 이른바 상급지라고 하는 데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집을 팔고 가거나 이게 이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고, 그리고 또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집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안 팔리니까 이 집도 못 사. 이 집이 또 안 팔리니까 이 집도 못 사. 지금 다 이러고 있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른바 우리의 위정자들이 경제인, 생활인으로 활동할 때랑 똑같은 입장에서 정책을 내야 한다. 이게 나라면, 지금 나의 거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위정자라는 의미 혹시 아십니까? 몰랐어요? 위정자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감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그쵸? 위선자랑 헷갈리죠? 위선자 아닙니다. 뭐 요즘에는 거의 신문에서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한데 어감이 왠지 안 좋아. 근데 사전적으로 보면 그냥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나가서 에휴, 위정자들 한마디 해보세요. 정책 토론회 가서 내가 한번 해볼까? 우리 위정자들, 여러분 위정자들이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어떨까? 물론 이제 어감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정자가 위선자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듣고 있다? 저 위선자들, 내로남불하는 사람, 자신들은 강남에 집 다 사놓고 자신들은 다주택 갭투자 해놓고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려는 사람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잠깐만, 나 또 하나 뭐 얘기할 거 있었는데? 뭐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를 너무 사고 싶은데 저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사야 되나요?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왜요? 왜? 투기꾼! 저런 투기꾼 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요? 토어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어제 언제 풀릴 것 같아요? 대통령 바뀔 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여론도 11호 대책 취소하라, 다시 되물려라 라는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토지거래 허가제 다시 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토어제를 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뭡니까? 스프링, 롱수철입니다.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만하게. 그러면 이거 억지로 눌렀잖아요. 억지로 누르던 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 튀어오르죠. 그러니까 눌려있던 것만큼이 아니라 더 튀어오르죠. 그게 시장의 속성이에요. 억지로 눌러놨던 거. 근데 이거 지난 2025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거 풀었다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급기야 다시 토어제를 일부 지역 묻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입니다. 경기도까지. 그러면은 이게 악수가 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매다 보니까 여기쯤 와서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럼 다시 풀러야 돼. 여기만 푼다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셔츠 이렇게 되는 거야. 가슴털 다 나오는 거야.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야. 시장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의 대책이 악수를 만들면 그 다음번에 이거 풀 때도 또 예상외의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풀기는 풀어야 돼요.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차가우니까 뜨거운 물로 돌렸다가 뜨거워 하면서 다시 찬물로, 차고 하면서 다시 뜨거운 물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다가 시장이 망가지면 언젠가는 풀겠죠. 뭐 그게 통화정책도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고, 그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규제가 제대로 통했다라고 위정자들이 생각을 하려면 집값이 잡히는 지표가 나와야겠죠. 주간 상승률이 옆으로 눕고 혹은 약간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규제 효과 있네, 이제 풀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또 풀면 어떻게 될까? 또 이거지, 이제 조마조마하는 거죠. 괜히 이것도 뚜껑 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정말 나빠지는, 최악은 시장도 망가지고 거래도 망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서울 집값 폭락 좀 해라 이렇게 또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22년도에 서울 집값도 떨어지고 둔촌주공 쪽 미분양 난다 난리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더 떨어질까봐 청약 못했죠. 더 떨어질까봐 못 샀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심리는 어때요? 규제로 눌러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택가격 전망 CSI 122까지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집값 못 잡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거 풀까 안 풀까? 안 풀려고 하겠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좋은 질문 좋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거? 거래 금지가 될 가능성이 0이죠. 이거 오바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좀 오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거래를 금지하는 건요, 이건 우리가 시장 경제를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어요. 주식시장이 전 종목 하한가 맞았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들 예상하면서 왜 거래 금지를 안 했을까?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 게 첫째도 거래, 둘째도 거래, 셋째도 거래예요. 시장의 의미는 가격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한가를 맞더라도, 그러니까 하한가, 저는 이제 그 제도 많이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인데, 가격 제한폭 있죠. 상한가, 하한가, 이거 없애야 됩니다. 미국은 가격 제한폭 없잖아요. 하루에 마이너스 60% 맞기도 하고 플러스 600% 나기도 하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세계 최고의 선진시장. 거기서 중시하는 게 뭐예요? 우린 가격 신경 안 써. 거래하고 싶은 대로 해. 시장의 의미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은 안 돼. 저기 막 변동성 생기면 막 사람들 투기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기성이 강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단 한 주만 거래가 됐는데 하한가 가요. 나머지 몇만 주, 몇십만 주가 쌓여있어도 거래 못해. 왜? 저 한 주만으로 하한가 갔으니까. 이제 끝!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아니 나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라도 팔고 싶다고, 팔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안 돼. 그럼 그 다음날 또 연속 하한가 맞아요. 두 주 거래돼서 끝! 이 제도가 맞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가려면, 선진시장으로 가려면 이런 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거래.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규제는 뭐다? 거래를 올가매는. 근데 물론 이제 위정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거래하지 말라 그랬나? 난 그냥 대출만 받지 말라고 한 거야. 대출만 얼마 이상 못 받게 한 거야. 그냥 투기꾼들 생길 수 있으니까 허가를 통해서 거래하라고 한 거야 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맹점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뭐냐? 너 너무 멀리 가는데. 이런 게 더 재밌어 사실은. 자, 수출 통제. 어떨 때 우리 이야기 들었었습니까?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 무역 보복한 적이 있죠.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거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수출 통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금지가 아니에요. 수출 금지가 아니라 일종의 허가에 가까워요. 우리가 히토류는 수출해줄게. 그런데 관련된 서류를 내봐.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가 봐야겠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그런 소부장, 수출은 해줄게. 근데 페이퍼 가져와봐.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이게 한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통과라고 했던 걸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블랙 리스트에 넣지는 않지만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함으로써 일종의 통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뭐예요? 금지도 아니고 규제도 아니에요. 내가 잠그고 싶을 때 잠그고 열고 싶을 때 열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실상의 금지로 시장에서는 익히는 거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거래.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그 규제는 금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뭐다? 금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통제인 거죠.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대요. 뭐 구청에서 확인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 이번에 24평에서 32평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토지거래, 주택거래 허가해달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 왜 32평을 가시려고 하냐고. 저희가 식구가 많아서요. 식구가 몇인데요? 3명이요. 3명이면 24평에서 못 사냐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남편이 이제 해외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거니까 우리 넓은 집으로 좀 이사 갈 거다. 허가해달라.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직 안 오지 않았냐고. 공무원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서류예요. 그러면 해외 근무하다가 입국했다. 본사, 국내로 복귀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봐라. 아직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국민 입장에서 뭐야? 아니 그럼 들어오기 전에 집을 이사가고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아니 내가 거래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공무원은 그 서류 가져오세요. 근데 그게 뭐다? 나라에서 위에서 집값 잡으라고 신고가 거래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통제를 하는 거야. 통제를.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히토류 수출 통제 당하고 있는 나라나 소부장 수출 통제 당하고 있는 나라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27 대책, 11.5 대책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역시 질문이 좋아야 잡설이 나옵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어요? 또 없어요? 마무리해? 빨리 끝내? 뭐 하여튼간 저의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해서 또 야식 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부탁드립니다. 뿅!